그래서 제가 오늘 S&P 500 관련 컨텐츠를 준비한 이유는 유튜브 상의 S&P 500 컨텐츠들은 이거 S&P 500 좋습니다. 이것만 10년, 20년 쭉 사세요. 딴 거 생각 안 하셔도 그냥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너무 찬양일색인 영상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특수성이 있죠. 우리는 401k와 같은 그런 강력하고 든든한 연금 계좌가 있는 미국인들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호시탄탐 우리 주머니를 털어갈까 고민하는 앞으로 계속 가난해질 사회복지국가에 놓여 있습니다. S&P 500이 정말 좋은 상품이지만 어떻게 S&P 500을 투자해야 이런 어려운 한국 투자 환경 속에서도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을지, 흑우가 지난 5년 동안 S&P 500에 투자하면서 가장 후회했던 점 몇 가지를 한번 오늘 준비해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자, 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2025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현재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특히 경제, 투자 이쪽에서 원화 약세와 또 해외 투자 확대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진짜 어떻게 보면 이 트렌드가 정말 경이로웠던 게 1년 평균 환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좀 비싸면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을 법도 한데, 예금보험공사 산하에 있는 증권정보 포털에 가면 한국인들이 실시간으로 보유한 해외 주식 증권이 오피셜로 찍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해외 증권, 특히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증가가 진짜 말도 안 돼. 코로나 때 진짜 미국 주식 많이 산다 라고 얘기했던 게 현재 가치로 한 50조 원 정도였습니다. 5년이 지난 현재 지금은 거기서 5배가 늘어났어요. ETF가 변동폭도 크지 않고 고점을 노려보기에도 쉽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인기가 많은 주식 종목이 아니었거든요. 테슬라, TQQQ, 속슬 이런 것들 많이 샀지. 근데 또 최근에는 유튜브에도 그렇고 주변에도 S&P 500을 투자한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 유튜브에서도 S&P 500을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보아서 우리도 성숙한 투자자가 되고 금융선진국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죠. 사실 저는 2020년 중순 정도부터 지금까지 한 5년 반 저의 거의 전 재산을 S&P 500에 투자해서 지금까지 운용을 해오고 있거든요. 전재산 대부분이라고 해봤자 30대 초반이 얼마나 돈이 많이 있겠습니까마는 저한테는 나름대로 소중한 돈이었다 보니까 이런 S&P 500 인덱스 투자를 하면서 있었던 약간 실수들이 정말 뼈저리게 들어왔어요. 사실 5년 전이면 제가 사회 초년생이었을 텐데 100만원, 200만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이제 거의 6년 차가 돼가는 투자자로서 가장 후회되는 점 2가지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수하지 마시라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물론 S&P 500, 워렌 버핏, 돈 보글 이런 투자자들의 대가들의 1픽인 그런 좋은 상품인 건 맞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거 이런 권위 있는 이름들을 가지고 유튜브상에서도 S&P 500 이것만 투자하면 진짜 걱정 하나 할 거 없습니다. 투자계의 그냥 끝판왕입니다. 이렇게 찬양 일색인 유튜브 컨텐츠 내용이나 아니면 블로그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데 사실 함정은 우리가 미국인으로 태어나서 각종 과세 이연 혜택이나 세제 혜택 등을 가지고 있는 401k에서 S&P 500을 굴리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S&P 500을 추종하는 VOO, IBB, SPYM 이런 것들 너무 좋은 상품들인데, 여기서 함정 카드는 정부에서 또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이런 금융 자산을 빨대를 꼽아서 복지국가 예산으로 쪽 빨아먹으려고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쉽지 않은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라는 점에 있죠. 정치 색깔을 떠나서 10년, 20년, 30년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벌어들일 세 수보다 나가야 될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건 똑같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은 절대로 아닙니다. S&P 500 투자 6년 차에 접어드는 흑우가 가장 후회하는 점 한 가지는,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IRP, ISA 계좌에 한국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너무 큰 돈을 투자하지 않았나, 그런 후회가 굉장히 듭니다. 제 말만 들으시면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저 유튜브 컨텐츠에서 S&P 500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우선 연금저축펀드 1년 한도 600만원 납부하고요, IRP 300만원 납부하고 나머지 좀 여유 되시면 1년에 2천만원 ISA 계좌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컨텐츠들 굉장히 많거든요. 나름대로 그럴듯해요.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하는 그 금액에 대한 13.2%를 세액공제로 그대로 받게 됩니다. 이거 50만원 완전 개이득이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이런 컨텐츠 대부분이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 주식에 부동산, 예금, 자동차 이런 여타 다른 자산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득인, 내가 필요할 때 그 즉시 팔아서 불과 며칠 만에 현금으로 줄 수 있는 이 유동성의 장점을 포기한 대가라는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세제 혜택 받은 거 그냥 그대로 토해내고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빼보세요. 그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별별 서류를 다 써서 내야 돼. 게다가 한 번의 서류로 그걸 다 뺄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마지막 연도부터 빼야 되거든요. 이게 5년, 10년 쌓이면 몇 달씩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묶이는 거에 비해서 이런 세제 혜택들은 매년 적용받는 게 아니라 한 번 납입한 액수에 대해서 딱 한 번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예컨대 600만 원을 넣었어. 근데 세제 혜택이 50만 원? 지금 봤을 때는 커 보이지만 10년, 20년, 30년 묵혔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돈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S&P 500 투자를 시작할 때 연금 계좌보다는 해외 주식 계좌를 뚫으셔서 직접 VO, IBB, SPY 등 이른바 직투라고 하죠. 내가 필요한 목돈이 있을 때 언제나 팔고 또 다시 납입해야 될 때 살 수 있는 그런 직투를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한국이 연금 계좌를 권유하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개인이 노력해서 번 돈에 대한 재산권을 그렇게
그렇게 매우 존중해주면서 지켜주는 나라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내가 고생해서 10년 20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잘 불려놨더니 야 그게 왜 네 돈이야? 그게 네 혼자 번 돈 같아? 하면서 싹 빼가는 게 지금까지의 좀 한국의 모습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는 훨씬 더 심해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뜩이나 미국의 401k 계좌에 비하면 한국의 연저펀 IRP 계좌 세제 혜택이 진짜 짜거든요. 그런데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2025년 4월 달에 배당금을 그대로 과세에 이연할 수 있는 TR 상품들을 완전히 배제시켰고요. 그리고 당연히 배당금도 분기마다 해마다 꼬박꼬박 이제 세금을 납부하고 있죠. 사실 이게 진짜 한국 정부의 안타까운 대목인데 연금 계좌에 국가적인 의의가 뭡니까? 한 나라의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해서 넉넉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무리 고령화된 사회라고 하더라도 사회복지국가의 그 막대한 의무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나라에서 돈을 받아가야만 살 수 있는 한 입이라도 줄어드니까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장기를 보고 국민들이 현명한 투자를 통해서 부자로 길러줄 생각을 해야지 한국 종특도 나오죠. 개인의 곳간이 있는 것 같으면 귀신같이 알아채갖고 쏙 빼와. 이름만 연금계좌지 그냥 정부 세금 저금통이라고 해도 진짜 무방한 것 같아. 저는 앞으로 5년, 10년, 20년 동안 연금 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이 그렇게 좋아질까? 악화되면 악화됐지 이게 투자자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것 같지가 않아서 처음 미국 투자를 접하시는 분들 또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도 미국 주식 특히 S&P 500을 투자하실 때 직투를 먼저 고려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는 두 번째, 앞으로 일할 일이 정말 긴 청년층일수록 건전한 레버리지를 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러지 못한 게 진짜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한국 기준금리가 지금 2.5%잖아요. 보통 이제 시중은행에서 우리가 아파트 담보대출로 받으면 가상금리가 뭐 한 1% 정도 붙을 테고 뭐 신용대출이라면 1.3에서 한 1.5% 정도 붙어서 대충 이자가 한 4%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찾아보면 정책자금이나 여러가지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대출 등등 해서 그것보다도 더 싸게 나온 대출 상품들이 있거든요. 제가 가장 크게 혜택을 봤던 건 대학교를 다닐 때 한국장학재단에서 생활비 대출, 학자금 대출로 한 1.7%로 돈을 빌릴 수가 있었어요. 1년에 한 2천만 원 가까이.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대출이죠. 아니 사실 대학생이 뭐 돈을 벌어 뭐 신용이 있어 담보할 건 하나도 없는데 밖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4%, 5% 혹은 그보다 높은 금리로 빌려야 될 텐데 정책 자금이란 이유로 1.7%라는 말도 안 되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줬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대학생인 주제에 그 돈을 그대로 미국 주식 S&P 500에 투자했었죠. 그리고 뭐 한 달에 이자가 한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매 학기마다 늘었는데 별 생각 없이 그냥 이건 무조건 내가 1.7%보단 더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꼬박꼬박 이자금도 냈던 것 같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제가 5년 내내 냈던 이자가 1년에 1.7%니까 어림잡아서 한 10%라고 하면 원달러 환율 차이로 이득을 본 것만 거의 40%에 육박하죠. S&P 500이 성장한 걸 그냥 차치하고서라도요. 그런데 제가 진짜 아직도 후회가 되는 건 이렇게 좋은 경험이 있었던 데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뎌서 1년차, 2년차, 3년차 때 은행에서 거의 한 3억 정도 한도로 돈을 빌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자가 좀 셌어요. 뭐 파월 선생님이 뭐 금리를 막 높이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서 그때는 금리가 한 5%, 6%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야 그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도 S&P 500이 8% 정도 올랐는데 매매 차익을 하면은 그보다 뭐 20%가 공제되니까 6%고 근데 금리가 5, 6% 거의 똔똔 아니야? 거의 이거는 그냥 내가 변동성 리스크만 지고 그렇게 마음 기쁘게 매일 밤 편하게 자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지 못했어요. 그게 제 그냥 그릇의 한계였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로부터 S&P 인덱스만 2배가 됐고 원달러 환율도 한 20, 30%가 더 높게 올라갔거든요.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흑우야 괜찮은 빚을 내서 미국 주식 S&P를 사는 건 이득일 수 있다는 건 알겠어. 근데 도대체 금리가 몇 퍼센트 정도까지 빌려서 투자해도 이득이야? 아니 10%, 15%에 그걸 정확히 이야기해줘야지.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걸 명쾌하게 정리해준 책이 있어서 한번 공유를 드려봐요. 이 저자는 3% 미만의 대출? 이거 개꿀 대출이다. 최대한 갚지 말고 투자금으로 운용하다가 진짜 어쩔 수 없이 갚아야 될 때 연장이 도저히 안 될 때 그럴 때만 갚아라. 뭐 3%에서 5% 정도면 약간 리스키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변동성을 좀 지고서라도 시드를 최대한 빨리 불리고 싶다 하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반대로 금리가 5% 이상인 대출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투자를 하지 말고 빚부터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정도 기준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누가 나한테 3% 미만으로 대출 안 해주나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야 그거야 너 젊은 층한테 영끌에서 투자하라고 부추기는 거냐? 비투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야? 사회 초년생 때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안전하게만 투자해 왔는데 그러니까 S&P 500을 샀겠죠. 남들이 뭐 테슬라니 뭐 TQQQ니 하는 동안에. 그런데 살아보니까 진짜
진짜 더 큰 리스크는 단지 그냥 빚을 졌다 그런 게 아니야. 내 구매력이 유지가 안 되는 거, 젊을 때 충분한 돈을 모아두지 못한 거, 그런 것들도 절대 적은 리스크가 아니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이 드는 건 레버리지라고 절대 같은 레버리지가 아니다. 사실 투자업계에선 정말 얼마나 위험한 레버리지들이 많습니까? 시중은행 금리는 진짜 약과지. 증권사에서 우리가 그냥 손가락 클릭 몇 번으로 미수로 투자금을 땡겨오면 금리가 15%가 넘고요. 속슬, TQQQ와 같은 상품들은 내 돈에서 이자가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이지 않다 뿐 그 가격에 1년에 약 12%의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보니까 10%가 넘는 이자를 사실상 부담하고 있어서 투자 원금이 녹아내리고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흑자금 대출 같은 그런 말도 안 되게 싼 금리들 있잖아요. 1.7%, 1.8% 그런 금리로 빌릴 수 있으면 진짜 10억, 20억을 빌려도 별로 무섭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수로 10억, 20억을 땡긴다? 그건 완전 자살행위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내가 레버리지를 끌 수 있는 또 효과적인 방법이 어디 있을까? 그런 걸 좀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흑우야, 아니 뭐 레버리지를 땡기는 게 은행을 통하거나 그거 아니면 증권사나 러시앤캐시 같은 제2금융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투자업계 대가 워렌 버핏 선생 같은 경우에도 커리어 초창기에 지분 100% 자회사로 보험회사를 인수한 게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레버리지를 끌어당기기 위해서라잖아요. 보험업계 특성상 고객들로부터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는 먼저 선납을 받는데 보험료를 받았던 돈을 쌓아놨다가 나중에 고객들한테 일이 하나씩 터질 때 돈을 다시 나눠주는 구조잖아요. 그렇게 모여진 돈들을 토대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자기가 정말로 잘하는 투자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보험업 자체에서 이익이 났기 때문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은 공짜 혹은 마이너스 금리로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물론 저와 생각이 다르셔서 그냥 한 달 매달 받는 돈의 일부분이 그렇게 적지가 않으셔서 S&P를 꼬박꼬박 사도 부자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사회 초년생 등 입장에서 첫 5천만 원, 1억, 2억을 모으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게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 단계를 깨는 건 이전보다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가 더 생각이 들었네요. 마지막으로 레버리지 상품들은 진짜 웬만하면 사지 말자. 당연히 상식선에서 레버리지 상품들 위험하다 하면 안 된다. 결국 다 따져보면 손해다.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심리상 어쩔 수 없이 주식 차트를 S&P 500 이런 인덱스를 매일 보고 있다 보면 왠지 이렇게 떨어졌는데 너무 많이 떨어졌어. 이제는 반등할 것 같네. 여기가 저점인 것 같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에서 정말 멈췄어야 되는데 다행히 전재산에서 큰 비중은 아니었습니다만 200만 원, 500만 원 이런 돈으로 TQQQ, SQQQ를 샀다 팔았다 했던 게 후회라면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레버리지 단타를 해서 돈을 벌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그래도 제가 전반적으로 감개가 참 무량한 게요. 그래도 유튜버니까 제가 유튜브 컨텐츠들 매일 같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정말로 인기가 많았던 유튜브 상의 컨텐츠는 이런 S&P 500처럼 든든한 국밥 같은 5년 10년 후에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20년 30년 후엔 거의 반드시 여유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런 S&P 500 컨텐츠는 거의 사실 인기가 많이 없었어요. 왜? 나는 내년 내후년에 좋은 집 좋은 차를 갖고 싶은데 무슨 2, 30년 후야 빠르게 부자가 되는 게 아무래도 컨텐츠가 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예전보다 훨씬 더 큰 1배수 인덱스 펀드가 주목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많이 성숙해지시고 현명해지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편으로 들은 생각은 우리나라에도 정말 위대한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해서 정말 전설적인 제조업 회사들, 서비스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것만으론 불충분하다, 오히려 바보가 된다 그런 인식도 정말 확실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게 올해 2025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현명하게 살진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흑우가 되지 않도록 여러 돈 그리고 투자 관련된 재미난 컨텐츠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투자는 개인의 성향에 따른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도 어떤 분들에겐 야 흑우야 이건 좀 진짜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부분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와 또 다른 시청자분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